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희생자가 125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현지 매체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동부자바주말랑 칸주루안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이들의 명단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동 32명을 포함해 125명이 사망하였고 323명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1일 저녁 칸주루안 경기장에서 아르마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간 경기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이날 홈팀인 아르마FC가 3대2로 패배하자 흥분한 아르마FC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난입한 광팬들로 인해 최소 5대의 경찰 차량이 전복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자 최루탄을 피하려는 인파가 달려가다 넘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최루탄을 피하려고 출구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출입구 중 두 군만 열려 있었고 남은 출입구는 잠겨 있어서 참사가 더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같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수용 인원 초과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 칸주루안 경기장은 3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당일에는 4만 2천 장의 티켓이 발행되었습니다. 최루탄이 향한 위치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최루탄은 경기장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 최루탄은 팬들로 가득 채워진 스탠드로 발사되었습니다. 당국은 최루탄이 발사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최루탄 발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18명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말랑의 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련 경찰관 9명을 정직시켰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사망한 125명의 유가족들에게 5천만 루피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보상금은 2일 이내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장 참사와 관련된 부상자들은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더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개천절을 기념해 국경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부총리급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나딘 바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과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 가수피아디 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 부디카르야 수마디 교통장관 등 장관만 5명이 참석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일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주빈으로 참석할 장관을 1명 정해주면 해당 장관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5명의 장관이 참석한 것입니다. 또한 에드워드 탄누르 의원협회장, 스리울란 하니니 의원친선협회 의원과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도 자리했습니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최근 양국 외교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비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양국 정상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회복, 녹색 경제, 신수도 개발 등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간 협력은 아세안,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나딘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양국은 교육문화 분야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양국의 우정이 정부 인사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통해서도 심화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대형 비빔밥을 함께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양국 간 전방위 협력이 한층 강화하면서 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 국경일 행사에 현지 장관급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것만 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우리 전통술 홍보 및 시음 부스와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의 한복체험 및 전통문화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빠른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불만에 직면해 시민 소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여러 도시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료 가격 30% 인상을 항의하고 있는데 다른 생필품의 비용 상승으로 더 많은 시위와 정치적 불안정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온 시위대들은 물가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며 식비, 생필품비, 주차비, 생활비 등 모두 올랐지만 회사 급여는 인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순수입국이며 밀과 같은 식품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은 4.94%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에는 4.69%로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가격이 치솟고 있는 품목은 연료만이 아닙니다. 식량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혼란과 주요 밀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지만 필수 생필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인플레이션은 수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중부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 중인 누르 씨는 계란, 고추, 후추, 티백, 밀가루, 식용유 등
식재료 가격이 너무 크게 올랐다며 재료비로 매주 평균 60만 루피아를 지출하였는데 지금은 120만 루피아를 지출하고 있다며 심각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한편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통령 수하르토는 연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30년 이상의 독재 정치가 종식된 바 있습니다. 조코의 정부도 치솟는 물가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연료 및 식품 가격 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산부는 싱가포르로 밀수되는 339억 루피아 규모의 야생 랍스터 유생 선정물 2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랍스터 유생은 모두 서식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야생 랍스터와 양식 랍스터를 보호하기 위해 랍스터 유생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밀수를 할 경우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해마다 밀수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수산부는 2016년부터 야생 랍스터 유생의 수출을 금지하여 감소하는 야생 개체수를 보존하고 불법 랍스터 시장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시 수산부 장관이 수출 금지 품목에서 제외시켰지만 해당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투옥되었고 2021년 6월 수출 금지 품목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수출되는 랍스터 유생은 대체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식용 바닷가재로 키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랍스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수산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국제 자금 세탁 감시 단체인 PPAPK의 자료에 따르면 유생과 새끼 랍스터의 불법 수출로 인해 2019년 한 해에만 약 9천억 루피아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수산부는 국제공항과 해상에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척의 쾌속정도 추가 배치하였으며 관련 법령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 랍스터 밀수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시 최대 16년의 징역형과 최대 35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야생 랍스터는 약 370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인도네시아 합작법인과 대만항만공사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은 선화주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월 프로빙고와 협력하여 합작법인을 출범하였으며 대만항만공사는 2018년 5월 포르모사와 협력하여 합작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만의 경우 침남방 정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두 현지 법인은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지역에 진출한 양국 선사와 화주의 물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과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신규 물류 사업 확대를 위한 공동조사와 발굴 사업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향상된 물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산항만공사의 인도네시아 합작사는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인도네시아 제2경제권역인 동부자바에서 보세창고 항만하역 내류 군송업 등을 하고 있으며 대만 항만공사의 인도네시아 합작사는 수라바야 지역에서 컨테이너, 장시장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급성장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의 운송 운임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9배 증가한 컨테이너당 1,100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우리나라 발전 5사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최근 3년 동안 순수익만 10조 원 넘게 거둔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지분의 절반을 헐값에 매각하게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 5사가 합작으로 만든 바얀 리소스 TBK는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 2,536억 원을 벌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7조 2,4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발전 5사가 세운 혁신 계획안에 따르면 이런 효자 알자배기 광산의 지분 절반을 고작 7,480억 원에 내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단순 산술만으로도 해당 매각이 얼마나 헐값인지 알 수 있는데 3년간의 순수익 10조의 절반은 5조이며 이를 연간 소득을 계산하면 1.6조 원입니다. 발전 5사는 연간 1.6조 원의 순수익이 가능한 지분을 고작 7,480억 원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발전 5사의 매각 경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의원은 석탄, 원유, 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 시세는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후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정신나간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기재부에서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캐피탈이 지난 2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웨슬리 감리교 대학에 전기차 아이오닉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KB캐피탈이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정 분야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 단체인 해피피플과 함께 진행한 기부 행사로 KB캐피탈 현지 법인 순인도 국민베스트 파이낸스, 순모터그룹 웨슬리 감리교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웨슬리 감리교대학은 거리 아동들을 위한 책, 식료품, 옷까지 지원들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 양로원 봉사, 보아원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감리교대학 고복수학자는 KB캐피탈이 작년 자카르타 지역의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재민 지원 기부에 이어 차량이 없어 사회봉사를 어렵게 하고 있었던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를 위한 전기차를 기부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황순남 KB캐피탈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적인 ESG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 정책과 친환경 전기차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 현지 법인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미래 세대를 위한 호학 양성과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웨슬리 대학에 필요한 친환경 전기 차량을 기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